아마 AI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사이클로 보면은 너무 추세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이제 반도체는 올해 이익은 다 현재 주가가 반영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반도체 주가는 내년 이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수출을 예상해 보면요, 증가율 모멘텀상으로는 3월이 고점이에요. 2007년도에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있었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직전 돼서야 이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좀 춤추고 놀아야 되는 때 아니냐. 예, 저 파티는 즐기기는 즐기되 저는 출구 곁에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거든요. GDP도 추세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장님. 네. 자, 그러면 글쎄요, 총괄적인 어떤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받았던 인상이 그 GTC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꽤 좋길래 이게 이제 바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맷집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건 아닐까? 어떤 산업의 이슈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좀 좋았던 그런 훈풍이 부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역시나 이제 유가가 한번 출렁이니까 바로 한번 꺾이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앞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큰 시장, 저는 그동안 오래 근무했습니다만은 네. 처음 봤고요. 근데 그동안 사실 시장이 너무 좋았죠. 오늘 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전 증권에서 한 영업점 임원께서 연봉을 20억 이상 받았대요.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 사장 연봉보다 3배 더 받았다. 그래서 연봉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 네. 축하한다. 그랬더니 대뜸 대답이 이제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분은 버시고 이제부터 리스크 관리하신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시장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예. 저는 코스피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를 일평균 수출 가지고 해기 분석해 가지고 얼마나 가대평가됐느냐, 가소평가됐느냐. 그래서 가대평가됐을 때는 좀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됐을 때는 주식 비중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일평균 수출 가지고 코스피를 한번 평가해 본 거예요. 그런데 2000년간 IT 혁명이 있을 때 굉장히 거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그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중간에 2007년에 그 주식형 펀드 캠페인 했을 때 가대평가 있었고요. 동학개미운동 때 또 가대평가 운동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를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접으면은 완전히 그 데칼코마니 형태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AI 혁명으로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는데요. 이미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물론 그 일평균 수출 금액도 좀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코스피가 3월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3월 일평균 수출은 제 모델과 34억 8천만 달러를 넣었고요. 코스피 오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대평가된 코스피가 이제 그 제자리 가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 리스크 관리를 올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느 정도가 지금 적정 레벨로 보시는지요? 이거로 보면은 한 4,300 정도. 네. 4,300이요. 그러니까 지금 일평균 수출액을 기초로 한 모델로 계산하면 모델로 계산하면. 4,300이 적정 레벨이다. 그것도 일평균 수출 금액이 지금보다 더 증가한다.
그래요. 지금 전제- 최근에 추정치가 상향된 반도체 이익 증가를 다 반영한 건가요? 예. 반도체 이익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네. 근데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뭐 반도체 수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더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 반도체 수출 이거는 단기 변동은 제거해 버리고 추세를 구한 거거든요. 네. 예, 장기적으로는 둘 다 오릅니다. 예, 그러나 대표적으로 둘 다 사이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AI 혁명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없어졌다.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그 사모펀드 미국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 저는 그게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지금 몇 마리가 더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AI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예, 그리고 단기 사이클로 보면은 너무 추세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이클이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이런 사이클이 나타나면. 예. 네. 예,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이번에는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요새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과거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1929년과 대공황이 있었죠. 이때 전기 자동차 혁명이었었어요. 네. 2000년에 IT 거품이 있었고 인터넷이었죠. 그다음에 2008년에 그 금융공학이라고 있었는데요. 이때도 전부 이번에는 다르다. 예, 그러면서 주식시장으로 엄청난 돈이 몰려들어가지고 결국 거품이 발생하면서 꺼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이런 전기 자동차 인터넷 이런 기술은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나중에 들어간 자금은 대규모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는 미국에서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AI 기업들 뭐 사모펀드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그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이익이 안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부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뭐 블라울 뭐 이런 아까도 이전에서 그 말씀하셨던 블랙스톤, 블랙락, 네, 모건 스탠리까지 지금 환매 요청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근데 한매를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저 사모펀드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못 주고 나중에 원금 줄 때 그때 이자까지 한 번에 주겠다. 써주겠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기운이.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신데 시청자분들은 대체로 이제 주식을 매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 저분 맨날 틀리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이 보는 시계열이 어느 정도를 보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 이런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게 결국 2008년도 마이클 버리가 2007년부터 숏 잡다가 엄청 고생하다가 터진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마이클 버리는 뭐 작년에도 계속 숏이라고 얘기했지만 맞아요. 한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몰라요. 그러면 신용 위험이 언제 급등하느냐,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가 키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로 보십니까? 예, 사실 뭐 제가 늘 좀 앞서갔습니다. 네. 예, 2007년에 제가 증권회사 그 다닐 때 예, 그때 은행들이 그 수익안 주식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기가 온다 그랬는데 뭐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늘 제가 보면 좀 앞서간 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늘 그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작년에는 저평가됐다. 작년에는 맞습니다.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시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제가 보는 지표예요. 예, 미국의 그 신용 스프레드인데요. 하이힐드하고 국채 사이, 그다음에 특히 그 BBB 회사채 수익률하고 국채 수익. 예, 그런데 지금은 과거 평균보다 굉장히 낮아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저점을 치고 굉장히 빨리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지표를 한번 일별 자료인데요. 예, 그런데 조금 며칠 후에 발표가 됩니다.
13일 것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이 교수님, 지표 제가 궁금한 게요. 저 스프레드는 최근에 왜 이렇게 낮아져 있는 건가요?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아, 지금 미래에 대해서 신용 낙관적으로 위험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신용 스프레드는 너무 괴리가 있어서 예, 좀 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런데 이것이 좀 후행을 해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급기야 이렇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아, 네. 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여주신 저 차트에 보면 2007년도에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있었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직전 돼서야 이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좀 우리가 좀 더 춤추고 놀아야 되는 때 아니냐. 음악이 멈춘 건 아닌 것 같다. 아. 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저 파티는 즐기기는 즐기되 좀 더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출구 곁에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출구 곁에서. 예. 오렌 버핏이 그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2001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그 백서를 내놨거든요. 네. 근데 그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은 예, 주식시장은 초침이 없다. 초침까지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아, 네. 그 백서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때 2001년 나온 네. 백서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워렌 버핏은 2007년에도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을 본 건 아니지만 관련된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최근에도 오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보면은 현금성 자산을 역대 최대치로 가지고 있죠. 네.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기 국채에 투자한 거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그 오렌 버핏이 이야기한 게 그 버핏 지수라는 거죠. 네. 예,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예, 그게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주가가 오르니까 버핏 지수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또 시간이 또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미국 경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의 지표만 보면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많이 그렇게 암울한 상황입니까? 미국 경제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작년 4분기 GDP 속보치가 연율로 1.4였었죠. 근데 네. 점정치가 0.7로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2월 고용이 한 시장에서는 5만 명 이상 증가했을 것이다. 근데 실제는 9만 2천 명 감소했죠. 네. 예,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뭐 2.8%, 근원 물가는 3.1%.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죠. 네. 고용 감소하고 GDP 성장률 낮아지고 그다음에 물가는 높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거든요. 제가 소비 사이클을 장기적으로 구해봤더니요. 뭐 지금 추세 밑으로 떨어져 있고 물론 올해는 제 전망치입니다만은 소비가 추세 밑으로 떨어져요. 네. 그리고 GDP도 추세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유가가 오르니까 뭐 물가는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부분적으로는. 네. 사실은 저렇게 이제 경기가 꺾이고 소비가 위축되고 GDP가 꺾이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의 목소리도 힘을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생각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드는데요. 지금 FOMC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아마 이번에는 동결하겠죠. 네. 그런데 하반기가 문제인데요. 뭐 6월부터 새로운 거 FOMC 의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 계속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음 연준 의장은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생각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차례, 많으면 3차례 정도. 뭐 보통 그 IB들이 금리 전망을 해놓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다 상반기까지는 동결인데요. 대부분이 하반기 한 2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CT 같은 데는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한 3% 정도 나와요. 저는
하반기에 물가보다는 고용, 뭐 GDP 이런 걸 더 강조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도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네. 거죠. 예. 이번에 작년 12월에 했던 거 경제 전망 바꾸고 점도표도 바꾸죠. 그런데 작년 그 12월에 올해 경제 성장을 2.4%로 예상을 해놨는데요. 그거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상승을 2.4% 예상했는데 그거는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을 낮추고 물가는 높이니까 굉장히 안 좋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도표를 찍을 텐데요. 근데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전도표는 지난번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좀 의원들마다 의견 차이가 크리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그 마이런이라는 분이 있죠. 네. 이분은 계속 그 금리 인하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분 점은 굉장히 아래 지켜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가 급등이 뭐 얼마나 갈지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미 유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성장률이나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예, 제가 모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주로 수입하고 쓰는 게 두바이유인데요. 예, 두바이유가 10% 상승했을 때 바로 다음 분기부터 물가는 올라요. 아, 저는 한국 경제 네, 성장. 우리나라요. 네. 미국도 방향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3분기 후부터 GDP가 더 감소하거든요. 어, 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률보다는 GDP 감소율이 더 큽니다. 물가 상승하면은 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또 GDP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GDP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것은 지금 유가가 이런 수준 계속 유지하면은 예, 대부분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는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아서 네. 반도체가 GDP 상승을 견인해서 오히려 좋아질 거라던 전망이 이번 유가 상승으로 오히려 다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망하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 실질 GDP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줘요. 왜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거는 물량 기준이니까요. 아, 네. 지금 반도체는 가격이 끌어올리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실질 GDP는 1% 성장했는데 명목 GDP는 4% 이상 성장했거든요. 네. 명목과 실제로 차이가 큰 거는 GDP 디플레이터 특히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명목과 실질 GDP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GDP 계산할 때는 2020년 기준 물량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가 물량은 지금 별로 많이 네. 늘어나지 않고 있고 수출 안 되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으로 수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 실질 GDP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면 저는 그냥 가격이 올라서 이익도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하고 증시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물량이 늘어야 예, 관련 그렇습니다. 산업들이 같이 좋고 소비도 예. 좋은 건데 그 효과는 사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 GDP, 명목 GDP 구분해야 되는데요. 반도체 때문에 명목 GDP는 많이 늘어나요. 네. 그런데 실질 GDP는 물량 기준이니까요. 별로 영향을 안 준다는 오히려 물가 올라갔을 때 실질 GDP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근데 그래도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지지 않았습니까? 이익 증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뭐 연휴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한 번 더 추정치 상향이 일어나면 그래도 지금 증시는 좋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반도체는 올해 이익은 다 현재 주가가 반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반도체 주가가 뭐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6개월 혹은 12개월 선행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저 애널리스트를 매일매일 자료 나올 때마다 내년 이익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는 다 같이 많이 증가한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200조 가까이 된다. 근데 내년에는 많이 다르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230조다, 250다. 근데 어떤 애널리스트는 150조로 올해보다 많이 감소할 거로 전망하고. 아, 그래요? 대부분 늘어나는 것만 네. 들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어떤 애널리스트는 감소한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주가는 내년 이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뭐 반도체 수출을 예상해 보면요, 제 나름대로 그 반도체 수출 모델 가지고 전망하는데 증가율 모멘텀상으로는 3월이 고점이에요. 아, 어떻게 3월이라고 콕 집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이잖아요. 제가 모델에 나온 수치니까요. 아, 전년도에 뭔가 전년 동계비 증가율, 네, 기저 효과가 있었던 네, 건가요? 기저 효과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전월 대비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증가폭은 좀 축소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궁금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제 채널에 모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이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모멘텀은 좀 둔화될 수가 있다. 이런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2분기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은 1분기 대비 둔화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 네, 증가율은 아마 둔화될 증가율은? 겁니다. 네. 물론 금액은 계속 늘죠. 그렇죠. 네, 모멘텀은 좀 축소될 거라는 약해진다는 거. 말씀이신 네, 거죠. 그게 뭐 주가의 급락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그렇죠. 상승하는 흐름이 약간 둔화되는. 네, 속도가 둔화되는데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반도체 주가는 내년 이익을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예, 조만간 뭐 4월 또 초순경에 1분기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1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의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료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내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장님, 사실 투자자분들 중에 지금 시청자분 중에 교수님께서 소장님 교수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전에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확실히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이 그 이후에 교수님 말씀하신 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매력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저는 한 5년 정도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이요? 예. 제가 재작년 말부터 미국 주식 제발 좀 줄이시고 우리 주식 좀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코스피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 지금 다시 요금 중동사 상승하고 때문에 있잖아요.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네. 저는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한 5년 정도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다시 오를 때 S&P 500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전에 일부에서 강관우 대표님이랑 엔비디아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뭐 이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주가는 왜 안 오르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밸류가 싸지느냐. 이거 뭐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엔비디아요. 엔비디아 정말 좋은 기업이죠. 예. 네, 그런데 저는 투자자들이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미국에서 AI 거품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했고요. 이게 지금 서서히 부분적으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못 오르고 PR이 낮아지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3월에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의 이제 수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은 피크아웃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5년 동안 좋을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 증시의 지금 거의 5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증가율이 꺾이는데 우리 증시가 훨씬 좋다는 건 미국이 훨씬 나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더 가대평가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한국 증시의 적정 레벨은 4,300이라고 말씀해 미국은 더 많이 주셨는데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더 S&P 는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를 때 또 네. 우리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나 뭐 우리 주가나 지금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S&P 500이 제가 보는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 뭐 이런 것에 비해서 더 가대평가된 상태고요.
가치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4,300을 바라보는 적정 레벨을 4,300으로 보는 이 코스피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유가가 하락하지 않는 구간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대응이 가능할까요? 저는 좀 쉬는 것도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보다도 뭐 국채, 아파트 가격, 코스피 금 다 더 높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제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에다가 돈을 일을 시키게 만들자. 예,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많이 투자하자, 미국보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너무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왔죠. 예, 네. 이 비중을 좀 줄이고 안전자산에 투자하자. 예, 그게 국채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물가 오르면 금리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물가가 오른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요 금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코스피보다 국채 수익률이 훨씬 낮죠. 예, 그래도 이런 때는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아,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채권에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정도까지 물가가 충분히 오르고 금리가 충분히 오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금리가 거의 지금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로 경제 보시죠. 성장률이 더 낮아지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가가 오를 때 네. 물가가 오른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게 물가하고 GDP 성장률이거든요. 물가는 오르지만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면은 금리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채 금리, 채권 시장의 금리는 예.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금리가 튈 때마다 오히려 국채를 사는 것이 지금은 예.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차트에 금도 있었는데 장기 수익률이 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도 가대평가됐어요. 예, 제가 늘 우리 자산 중에서 10% 정도는 금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금을 결정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미국 금리 이런 거로 평가할 때요. 6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근데 이번 거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금값 더 떨어졌죠. 네. 못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 많이 떨어졌고 금값 그다음에 S&P 500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 영역에 있었어요. 금도 거품 영역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도 금값이 못 오르는 이유인데요. 뭐 장기적으로는 오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네. 쉬는 것도 투자다. 네, 쉬는 것도 투자다. 네,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